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정의 동맹이라고 하는 기후정의 운동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준모입니다. 네, 마치 반도체에 관한 전문가인 것처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저도 활동가로서 한 작년 정도부터 네, 반도체 산업의 특히 클러스터 관련된 문제들을 좀 살펴보고 또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초에 통과됐잖아요. 그 무렵 그 전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또 알아보고 또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조사하고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후정의로 본 반도체 클러스터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 라운드 테이블 자체는 뭐 AI까지 포괄되어 있긴 한데 AI까지 함께 다루기에는 주제가 너무 광범위하기도 하고 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금 더 좁혀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 저도 이제 반도체 너무 많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주가가 어떻다, 하이닉스 주가가 어떻다, 또 뭐 영업이익이 얼마 발생했다 이런 걸로 사회가 엄청 시끌벅적합니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말 그대로 이 전류가 흐르는 걸 도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가 흐르지 않는 물체를 절연체 또는 부도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반은 이제 절반할 때 반인 거죠. 그래서 반만 흐른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기보다는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 있는 물체를 반도체라고 한다. 그리고 전류의 조절을 통해서 전자기기 이 속에서 전자의 흐름을 통해 가지고 이 전자 제품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어떤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라고 지금 생각하는 이미지는 이 반도체 그 반짝반짝거리는 커다란 판 위에 이제 여러 가지 셀 같은 것들이 이제 꽂혀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제 현재적인 형태의 반도체는 그렇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19세기 후반부터 반도체 기술이 쭉 발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형태가 진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디오 앰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공관 앰프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오른쪽 위에 어, 화양연화 혹시 영화 보셨나요? 화양연화 오래된 영화인데 그 보면 멋진 진공관 앰프를 틀어가지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 길쭉하게 생긴 그 전구와 같은 관 형태인데 거기에서 이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것을 처음 1897년에 독일 학자가 브라운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 브라운관 TV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전기 신호를 빛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브라운관이 더 발전을 하면서 꼭 빛으로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전기를 뭐 송수신한다든지 통제한다든지 변환한다든지 이런 기술들이 쭉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공관 기술을 통해서 라디오나 TV, 무선 송수신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최초의 컴퓨터라고 하는 애니악이 진공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진공관은 엄청난 단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구와 비슷한 형태다 보니까 매우 크죠. 잘 깨지겠죠. 그리고 예전에 백열전구 보면 엄청 뜨겁잖아요. 열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기 소모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단점이 많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좀 더 작고 견고한 형태로 구현할 것인가를 연구하다가 미국의 과학자들이 48년도에 이제 트랜지스터라는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역시 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시면 이 산발이 형태로 된 조그만한 검은색 물체에 세 개의 다리가 있는 것이 트랜지스터입니다. 근데 이 트랜지스터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집적 회로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집적 회로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대적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9년도에 역시 미국에서 이 실리콘 기판 위에다가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또 이 전자 부품들을 다 꽂아놓는 형태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걸 매우 작은 형태로 복잡한 회로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이 집적 회로를 통해 가지고 정밀하고 작은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집적 회로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현재 현대적인 형태의 집적 회로에는 트랜지스터가 수백만 개에서 수억 개까지 이제 꽂혀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서 뭐 71년에 인텔이 최초로 CPU를 출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기술이 발전하면서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제 강자인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기록과 저장을 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얘기되는 또는 인텔에서 얘기하는 연산과 처리, 제어를 할 수 있는 조금 더 복잡한 형태의 반도체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반도체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에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주도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5, 60년대 트랜지스터 직접 회로가 미국에서 발명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은 뭐 소비재도 생산하긴 했지만 가장 그때 냉전 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뭐 레이더를 제어한다든지 인공위성을 만든다든지 하는 군사적 활용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심으로 기술이 초기에는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1950년대에 이 반독점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미국의 이 독점적인 반도체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의 반도체 특허가 개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된 반도체 기술을 빠르게 흡수해서 산업을 부흥시킨 것이 바로 7, 80년대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7, 80년대, 90년대까지 세계 전자 가전제품을 주도했잖아요. 그래서 라디오, TV, 뭐 워크맨 이런 것들 소니를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가 발전을 했고요. 그 메모리 반도체 산업도 80년대에는 50%를 넘어서 80년대 말에는 80%까지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일본이 초강자가 되니까 당시에도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면서 미 반도체 협정이란 것을 압력에 의해서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일본에서 사용되는 반도체의 일정 비율 이상, 20% 이상을 외국산으로 써야 된다. 이런 조항들이 있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이 80년대에 한국에서 그 국가에서 반도체 기업을 만들었고 나중에 삼성이 그것을 에게 매각되고 삼성이 처음으로 반도체 산업을 시작한 것이 80년대부터이고요. 그래서 이제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는 이 반도체 산업의 격변기였는데 한편으로 그 전에 반도체 산업이 주로 응용되는 것은 크게 군사기술 그리고 가전제품 이렇게 있었는데 개인용 컴퓨터가 80년대 후반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핵심이 컴퓨터 산업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텔이 그때 세계 최고의 최대 시스템 반도체 기업으로 등극하는 때가 이때였고요. 그래서 미국은 엔비디아도 뭐 있고 인텔도 있고 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로 여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한국이 90년대부터 경쟁을 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그 경쟁이 극에 달했고 결국 2010년대가 되면 한국이 승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 지원도 있었고 대규모 투자를 과감하고 장기적으로 했던 것이 승리의 비결이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대만의 TSMC 이 회사 이름 자체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 컴퍼니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영기업으로 시작한 거예요. 국영기업으로 시작했다가 민영화가 됐고 여전히 대만 정부의 지분이 한 25%, 30%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튼 이제 여기는 이제 삼성 같은 이제 형식이 아니라 삼성은 이제 스스로 디자인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보급하는 건데 그 펜리스에 못하는데요. 펜리스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리스. 애플 같은 데죠. 애플은 자기가 상품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판매는 하지만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데서 필요한 이 반도체를 자기가 필요한 형태의 반도체로 최적화된 것을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공장은 없는 형태에서 애플의 수주를 받아서 반도체를 생산하고요. 그것을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이 애플 같은 기업이 2010년을 전후해서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성장했죠. 그러면서 2000년대, 2010년대에 엄청나게 큰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2020년대에 들어섰는데요. 2020년을 전후해서 뭐 트럼프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산업 갈등 이런 것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산업을 자국에서 육성하려는 움직임들이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반도체가 너무 호황이라고 지금 막 열광하고 있는데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불황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경쟁에서 이길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이야기들이 한참 많이 제기되었고 또 2020년대 중반에는 AI 붐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호황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언론 지상과 뭐 주식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넘어가지가 않네요. 네. 그래서 그 AI라고 하는 것은 뭐 깊이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AI에 사용되는 그 다양한 연산과 뭐 이런 이제 작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AI 데이터 센터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은 이제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뭐 구글 문서라든지 뭐 사진이라든지 구글에 자동 연동돼 가지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장되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단순히 저장했다가 다시 불러오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일반적이고 단순한 연산을 하는 것이고 저장했다가 다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력 사용량도 그래서 좀 적은 편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복잡한 연산을 하면서 훈련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이 추론들을 계속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그 이전보다 많은 반도체 칩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전기 소비도 그 이전에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AI, 뭐 디지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나 이제 가상의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엄청난 하드웨어, 물리적 기반과 이 자원 소비, 에너지 소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은 보통 2년, 짧으면 2년, 길면 4년 내지의 주기를 가지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한 사이클 내에서 호황 국면이 있고 불황 국면이 있고 이게 이제 2년, 4년만 짧으면 2년, 길면 4년의 주기가 있었다는. 근데 지금은 슈퍼 사이클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 작년 하반기 정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제 본격화되었다고 보는데 이것은 그 이전의 사이클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길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호황 국면도 과거에는 1, 2년이 호황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최소 2년에서 길면 3, 4년 이상 이 호황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호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추이가 왼쪽에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2024년부터 지금 최근 4월까지 나온 자료인데요. 왼쪽은 수출 금액입니다. 네. 거의 2025년 상반기까지는 거의 비슷한 규모에서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오르기 시작해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엄청 급증해서 예년에 비해서 지금 4월달 같은 경우는 수출 규모가 한 3배 가까이 뛰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 반도체 칩의 가격인데요.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뭐 1달러에서 2달러 사이, 뭐 1.5달러 정도 했다고 본다면 지금은 16달러? 10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엄청난 매출과 수익을 누리고 있는 거고요. 영업이익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판 물건 가격 중에 실제 이익률이 얼마나 되냐. 하이닉스는 70 몇 프로고 삼성전자 반도체는 60 몇 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원가의 한 그것도 이제 1분기 거니까 그렇게 됐는데 2분기면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건데 원가의 한 3, 4배 가격으로 지금 반도체를 팔고 있고 제조업으로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세계 최고의 영업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이게 연결이 끊겼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죠? 네. 삼성 노동자들이 뭐 파업을 하냐 마냐 이걸로 한 일주일째 계속 뉴스 헤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점도 다양하고 할 얘기도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그 배경에는 올해 삼성전자는 한 300조 원 정도 영업이익 누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200조 원 정도 누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그렇다고 합치면 500조 원인데 그것을 정말 예외적이고 역사상 없던 수익인데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또 뭐 주식 문제 이런 것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 산업, 특히 클러스터 문제를 볼 때 조금 더 이제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길게 가자면 더 멀리 가야겠지만, 문재인 정부 정도까지는 충분히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민주당 정권, 그 국힘 정권, 다시 민주당 정권,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고, 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극명하게 달라지는 정책이나 스타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연속성이 굳건한 정책이나 산업, 특히 이런, 경제 정책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정책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대표적인 것이 무기산업 정책입니다. K방산, K방도체. 이것은 세 번의 정권을 거쳐 오면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이제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막 극심하게 이루어질 때였고, 한국 반도체 위기론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 오늘 주제인데 이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라는 것을 내놨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크게 SK 하이닉스께 있고 삼성전자께 있고 두 개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거를 먼저 추진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 산업단지라는 형태로 21년에 최종 승인이 되었고 여러 가지 반도체 산업 지원 전략을 집대성해서 K 반도체 전략을 21년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2년 초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요. 네, 뭐 거의 같은 연장선상에서 더 많은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초광대국 달성 전략이라는 것을 내놨고 또 메가 클러스터라고 클러스터 이름을 더 확대했었고 생태계 종합 지원 방안 이런 것들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용인 국가산업단지 삼성전자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2024년 12월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내란 12월 3일에 계엄 선포하면서 내란이 있었는데 이 최종 승리는 12월 31일 날 했습니다. 내란 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들이 합심해서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K칩스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통과됐습니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나 이제 산업 투자에 대해서 조세 세액 공제를 이제 5%더 상향해서 늘려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법인세를 내야 되잖아요. 기업이 수익이 나면, 25% 정도 내야 되는데, 법인세를 많이 깎아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25년 2월, 이때 뭐, 다수당은, 민주당, 지금도 다수당, 절대 다수당이 민주당이었으니까, 뭐, 정부도, 윤석열 정부, 그 당시에, 뭐, 한덕수 였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 정부도 지지했지. 네, 정부도 지지하고 추진했었고 민주당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조세 특례를 통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AI 관련된 것으로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경제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기는 한데요. 이 산업법 개정안이라든지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이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K칩스법, 산업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이 세 개를 합쳐서 뭐 한국 K칩스 3법, 반도체 3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칩스법은 이제 법인세를 대폭 감면해 주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산업법 개정안은 이제 산업은행 하에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100조 원 정도 조성해서 반도체나 첨단 산업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 국제 금융 사업을 하는 것을 새로운 법을 했고요. 반도체 특별법은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반도체에 특화되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지원, 그 다음에 국가적인 어떤 위원회 설치, 이런 것도 다 종합한 법이 특별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속에서 이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반도체 클러스터인데요. 오늘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용인만 이야기하는데, 이 클러스터가 또 워낙 여러 가지, 어, 바운더리를 다 아우르면서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K 반도체 전략에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반도체 벨트 클러스터는 이제 이런 형태였습니다. K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뭐 한국 반도체라는 뜻도 있지만 이렇게 지리적으로 선도 이제 K자 모양으로 연결 시킨 것인데요. 기존 시설들이 이렇게 이제 뭐 네, 있는데 기존 시설에 더해서 판교, 화성, 용인 이런 데들이 더 신규 증축하고 기존 시설도 보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이때 이제 용인에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것이 확정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라고 하면서 어, 조금 더 이제 그 경기도 남부 지역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기존에 있는 것들에 더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기흥에는 영국 여기서 팹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반도체 팩토리 그냥 공장을 팹이라고 하더라고요. 공장인데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일반적인 공장 규모는 다르기 때문에 팹 뭐 또는 단지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증설하는 것에 더해서 평택에는 지금 이미 한 수년 전부터 건설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시스템과 파운드리 반도체 팹을 삼성전자가 많이 짓겠다. 근데 사실 공사가 중단됐었어요. 한동안. 왜냐면 반도체 산업이 불황이고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다시 공사를 재개를 했고요. 평택이고요. 그리고 다른 곳들도 있는데 여기 용인 남사, 용인 원삼이라고 하는 곳에 용인 원삼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확정되었던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공장이 들어서는 것이고, 용인 남사에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매우 불확실합니다.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은 계속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택도 시스템과 파운드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스템과 파운드리로 될지 아니면 메모리로 바뀔지 그리고 용인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엄청나게 6개나 짓는다고 했는데 실제 파운드리 수주가 안 되고 있고 미국에도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게 될지 말지 이런 것들은 미지수인 상황에서 어쨌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좀 좁혀서 오늘의 주제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계속 헷갈리는데 보통 메가 클러스터라고 하면 용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경우가 많고요. 그냥 클러스터라고 하면 용인 지역에 있는 2개의 산업단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되었던 SK 하이닉스의 이제 일반 산업단지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수도권에는 공장 총량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 규제도 강하고 또 수도권에 너무 많은 산업과 공장 인프라가 몰리다 보니까 그 총량제를 관리하는 위원회에서 총량을 정해놓고 심의를 통해 가지고 건설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판단 허가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수도권에 들어설 수 없는 건데 엄청난 큰 규모의 공장이기 때문에 공량 총량제 예외를 적용해 주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리고 이때는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라는 것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들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건설 중인데요. 2025년부터 건설이 돼서 내년 중에 한 개 공장이 이제 완공될 거다라고 SK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수요라든지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총 4개까지의 팹을 짓겠다. 공장이라고 하는데 이 공장 하나가 한 50조 원 정도 든다고 짓는데 한 3, 40조에서 50조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규모보다 훨씬 더 커다란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한 120조 원 정도 투자한다고 했는데 뭐 금액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뭐 뒤에 공장을 더 안 짓는다면
축소될 수도 있지만 계획은 이렇다 것이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되어서 지금 아직 공사는 들어가지 않고 토지 매입 절차에 돌입해 있는 데가 삼성전자의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일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이 말 차이에서 부른 것처럼 일반 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허가하고 승인해주는 산업단지고 국가산업단지는 국가 자체에서 허가하고 승인해주고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기반 시설, 뭐 인허가 이런 것들 신속 처리하게 해 주었고요. 2024년 이제 지정되었고 한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2042년, 그리고 또 어떤 계획에서는 2050년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총 6개 정도의 대규모 공장 단지를 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윤석열 그리고 현재 이재명 정부까지 10년 넘게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또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 추진 과정 자체가 일단은 이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에 따라서 매우 졸속적이고 또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산업단지를 원래 이 건설하려고 하면 이 저기 표에 있는 가장 위에 단계, 그러니까 54개월이 걸려가지고 일반적인 행정 절차, 환경 영향 평가, 인허가, 뭐 산업단지 지정 이렇게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것을 패스트 트랙으로 허용해 주어가지고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를 해주고 환경 영향 평가도 아주 약식으로 그냥 졸속으로 하게 돼주고 산업단지도 계엄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추진해서 원래 필요한 54개월보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21개월 만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면적이 아까 수십만 평, 엄청난 큰 면적이기 때문에 거기 토지가 수용되는 주민들의 의사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도 했었고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이렇게 시위도 했었고요. 주민들이 뭐 여전히 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역 개발에 대한 기대나 뭐 이런 경제적인 보상 이런 것 속에서 또 건설을 기대하고 찬성하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아무런 이 국가적인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명분 속에서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 국가산단 지정할 때 윤석열 정부에서 그 일반 산단 지정했을 때는 이제 하이닉스, 그 문재인 정부에서 지정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현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 하이닉스 유치를 엄청 적극적으로 했던 당사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 반도체 이 클러스터가 용인 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게 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생산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 지금 누구나 다 열광하고 있지만 반도체 산업에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엄청 많은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노동, 물, 에너지, 그리고 재벌 특혜와 사회 공공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07년에 황유미라고 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던 이때의 여성 노동자가 백혈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이 기억하시고도 계실 텐데요. 그 뒤에 이 반올림이라고 하는 반도체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모임이 결성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반도체 노동자들의 산재 문제, 백혈병, 암 문제, 그리고 노동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제보받고 폭로하고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 반도체 산업의 노동자들에게 엄청난 건강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화학 물질이 수백 가지가 넘고요. 그런데 이 기업의 영업 비밀이다는 이유로 밝히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다음 유전적으로 또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생식, 그러니까 여성이 그 생식 활동을 하거나 또는 자녀를 가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그런데 독성 있는 물질들이 엄청나게 사용되고요. 또 검사를 하거나 또 어떤 공조에서는 실제 방사능 물질이 사용되어서 피폭되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그 황유미님 사망 사고 이후에 계속 폭로되고 비판되니까 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98년부터 16년까지의 반도체 노동자 건강 실태 역학 조사를 했는데요.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노동자 중에 암이 3,400명 정도 발생했고, 그리고 이 중 사망자가 1,178명이었다. 물론 이제 당연히 과학적으로 비교하면서 조사했겠죠. 그런데 특히 여성 노동자에게 혈액암이나 생시암 발병 위험과 사망 위험이 유의미하게 크게 높다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하청 노동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하청 노동자들이 위험 업무를 더 많이 맡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위험도는 되게 과소하게 조사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암 이외에 다른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도 했는데 생식, 혈액, 정신질환에서 유의미하게 또 높게 발생하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올림에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제보된 반도체 노동자들의 사망 경우가 이 114명에 이릅니다. 이 반올림 홈페이지 가면 이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나이랑 어떤 암인지가 나와 있는데, 뭐 20대, 30대, 40대, 그리고 혈액암, 뭐 백혈병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산업재해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유해 화학 물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런 독성 물질을 꾸준하게 노출되어서 암이 발생한다는 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매우 어렵잖아요. 근데 여전히 한국의 이 의학적인 산업재해 통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산업재해를 신청해도 한 절반이나 절반 이하 정도만 인정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제 개선하지 않고 설비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지를 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환경 문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물과 에너지입니다. 반도체 산업에는 매우 정밀한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정밀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초정밀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깨끗한 순수한 형태의 물이 뭐죠? 보통 이제 증류수가 뭐 아무런 다른 물질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증류수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더 높은 기준을 가지는 것이 반도체 산업에 사용되는 초정밀수입니다. 여러 가지 공정에 사용되고 사용량도 많아서 삼성전자 생산에만 하루에 한 30만 톤 정도의 물이 쓰이고 이게 100만 명이 소비하는 물의 양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지역에 이제 쭉 지어질 텐데요. 그 오른쪽 위에 상단의 표를 보시면 되는데 우선 지어지는 SK 하이닉스의 공장을 위해서 26만 톤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30년대 초반이 되면 77만 톤, 그리고 2035년쯤 되면 약 170만 톤의 물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170만 ton의 물이면 현재 서울시 전체 소비량의 한 60%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한강 수계 댐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임남댐이라고 해서 가장 북쪽에 있고 이게 평화의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한강까지 오는데요. 그 서울의 치수원은 이제 팔당댐이죠. 근데 용인 주변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큰 강이 있나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작은 하천 정도만 있고 그렇다면 한강의 물을 땡겨오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계획은 부족한 한 100만 톤의 이제 물 중에서
그 한강 속에 있는 화천댐, 저기 위 강원도 화천에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댐 중에 하나인데, 저기에 있는 물을 한 60만 톤 정도를 땡겨 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땡겨 온다고 해서 저기에 관로를 바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 물은 흐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사용 추세 중에서 화천댐에 있는 물이 여유분이 있는 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래로 흘려가지고 가져온다는 거긴 한데, 어쨌든 용인에는 한강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가장 가까운 팔당이나 이 주변에서 물을 땡겨 와야 되는 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물이 부족한데, 뭐 지하수를 활용한다? 아니면 재활용을 잘 해가지고 그 부족분을 메꾼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공상 속의 얘기고 실제 실현될 수 있는 것들은 아니라고 이제 보입니다. 여태 이렇게 한 100만 톤 가까운 물을 한강 유역에서 새롭게 이제 사용했을 때 한강에 있는 물이 100만 톤이 빠지는 거잖아요. 반도체 공장으로. 그럼 한강 수역에 있는 생태계들이 엄청나게 교란이 될 것이 우려가 되고, 그 쓴 물 다음에 폐수를 정화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정화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폐수 문제, 그리고 공장에서 쓰면서 발생되는 그 상승한 온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수생태계 파열과 지하수 고갈 위험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공급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냈던 계획이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 대응 댐을 만들겠다. 댐을 신설해가지고 그 신설된 댐에 모인 물을 다시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었는데 매우 비현실적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댐이 엄청난 또 이 지리적인 그리고 생태적인 파괴를 수반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조속적이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이제 폐기되는 추세이긴 한데, 아직 완전히 백지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감시하고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이제 에너지입니다. 제가 좀 그 기후정의 동맹 활동도 하고 또 에너지 노동 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과 공공재생에너지 관련된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 최대 전기 사용 기업들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최대고 두 번째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리고 연간 전력 사용 수치 역시 계속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연평균 거의 한 10% 정도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7%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개발되면 전기 효율이 올라간다, 전기를 더 적게 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AI 산업도 간단히 살펴봤었는데,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훨씬 더 계산을 많이 하고 또 열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량이 많았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 장비들은 한 4, 5년마다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더 작은 기판 위에 훨씬 더 정밀하게 반도체 소자들을 배치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마다 한 20%씩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근데 이거는 동일량을 생산했을 때 20%씩 늘어나는 건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동일량이 아니라 더 많은 반도체 공장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엄청난 전기 소비의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데이터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용인에 있는 두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 만들어지면 최소 10기가와트 이상의 추가적인 전력이 소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용어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잘 상상이 안 되실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 수도권 전체의 최대 전력 수요, 그러니까 한여름에 가장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켰을 때, 또 한겨울에 난방도 많이 하고 전기 소비가 많았을 때가 약 42기가와트 정도 됩니다. 근데 10기가와트라고 하는 거는 이 수도권 최대 42는 그러니까 계절적인 거예요. 지금은 요거의 한 3분의 2도 안 되거든요. 봄철이 봄, 가을, 냉방도 필요 없고 난방도 필요 없고 햇빛은 좋아서 태양광 발전소가 제일 잘 돌아갈 때가 4, 5월입니다. 이때 전력 수요가 제일 낮아요. 이때에 비하면
최고랑 비교해서 한 4분의 1 정도 더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과 비교하면 아마 훨씬 더 많은, 한 2.5배 정도 더 많은 수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공장은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안 멈춥니다. 예전에 정전 한번 삼성에서 됐을 때 뭐 수천억 원 피해가 났다. 지금도 뭐 파업 가지고 보수 언론에서 삼성전자 파업해서 반도체 공장 멈추면 뭐 손실이 수백억, 수천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 파업하는 걸 또 비판하고 있는데,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돌아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한 번 세웠다가 다시 돌리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반도체 공장의 추가 전력 수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시에서의 최대 전력 수요, 피크 수요와 다르게 일정하게 저만큼 필요하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전기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2년마다 한 번씩 정부에서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거든요. 이거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의 전력 수요를 2023년에 4.1에서 38년에 15.6, 이미 11.5기가와트나 더 늘어난다는 거였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최종적으로 다 되는 거는 40년대 후반, 2050년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최소 10기가고 뭐 그 이상 16기가까지 보고 있기도 합니다. 엄청난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위해서는 어쨌든 발전소가 필요한 거죠. 전기를 더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어떻게 그러면 전기를 공급할 것인가. LNG, 그러니까 천연가스로 가동되는 발전소를 우선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 경기도에 여러 개를 짓겠다. 그리고 점점 더 공장이 증설되면 LNG로는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는 송전탑을 통해서 강원도에서 전남, 전북에서 전기를 끌어오겠다, 이런 계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서 보이는 네, 그림이고요. 그래서 용인으로 네, 이렇게 끌어온다는 거고, 강원도나 이제 영동권, 경북에서 끌어오는 것은 주로 원자력 전기를 끌어오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그 풍력 발전소를 지어서 재생에너지 전기를 끌어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매우 아이러니한 것은 용인시 전체 발전소가 하나도 없는 현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이 끌어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숫자의 송전탑을 새로 용인으로 향하도록 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송전탑 갈등이 지금 지역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반대 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송전탑이 증설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뿐만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을 보내기 위해서도 건설되는데요. 송전탑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인프라 지원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프라 지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송전탑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용에서 쓰는 전기의 송전탑은 공용 전기이기 때문에 공용 전기 송전탑은 한전에서 건설하고, 그것은 한전이 비용을 부담해서 그 비용은 전기요금에 녹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이 커다란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려고 하면 그 송전탑은 공용이 아니라 기업의 전용 송전탑이죠. 원래는 그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근데 정부에서 이거를 뭐 전용이 아니라 최대한 공용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바로 공장 코앞까지는 다 공용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돈이 아니라 정부의 돈이나 한전의 돈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반도체 특별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법 자체도 바꿔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어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스 발전소는 당연히 화석연료 발전소의 일종이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지금 SK나 뭐 삼성이 최대 전기 소비자이고 우리나라 전기의 60% 정도를 화석연료로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온실가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하겠죠. 그런데 이제 또 가스 발전소를 증설해서 또 전기를 생산하면 온실가스 발생이 더 늘어나고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리백을 해야 된다. 재생에너지로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급을 해야 된다. 또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이나 전북 지역으로 반도체 클러스터를 쪼개서 이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복잡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이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자라고 하는 그 정책, 그 담론 프레임 자체를 좀 비판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리백이라고 하면 재생에너지 100%를 얘기하는 거죠. 다 좋다고 이해하고 계신데 좀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아리백이라고 하는 그거는 상표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명사가 아니라 어떤 단체에서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것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것을 시작한 단체는 국제 초국적 기업들의 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초국적 기업들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아리백 캠페인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것들이 2010년대 후반에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기업이 선도적으로 재생에너지를 많이 써서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기업 이미지도 개선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리백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아리백 캠페인이 기업의 환경운동 캐치프레이즈처럼 이제 되었던 건데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에서 기업들이 아리백 캠페인을 시작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과 미국은 많은 경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의 비용이 핵이나 석탄이나 가스로 생산한 전기보다 쌉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공공적으로 모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애플이 아리백을 하겠다.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있는 대규모 태양광 전기를 공급받겠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전기를 싸게 공급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희생해서 환경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민영화되고 자유화된 전력 시장에서 싼 재생에너지 전기를 독점적으로 먼저 선점해서 왜? 구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전기 민영화가 되면 삼성전자가 제일 싸고 좋은 전기를 먼저 계약해서 가져가겠죠. 왜? 삼성전자가 힘이 있으니까.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안 좋은 전기 또는 비싼 전기를 살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게 민영화의 폐해 중에 하나인데 민영화된 나라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이미지도 개선하고 그리고 기후위기의 주범이 아니라 우리는 해결자이자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선구적인 프론티어다라고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한 캠페인이 아리백 캠페인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국에는 뭐 좋은 말인 것 같으면 무조건 이제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저기 뭐 학교 아리백 하자, 뭐 지자체, 지역 아리백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외국에는 그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사실 없어요. 그리고 그 기업 중심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캠페인이고 기업의 어떤 힘과 이 권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아리백 담론이 확대되면서 뭐 부분적으로는 이제 뭐 삼성이나 큰 대기업들은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당장 하는 것도 아니고 2050년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뭐 이행 계획 같은 것들을 내는데요. 하여튼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에 기여하겠다라고 삼성전자, SK, 포스코 이런 데들이 다 약속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 아리백 가입 기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매우 생색내기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외국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를 쓰면서 경제적인 이득도 최대한 얻기 위해서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제도, 좀 복잡해서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PPA라고 하는데 한전을 통하지 않고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한테 전기를 직접 구매해서 공급받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게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제 경쟁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기업이 먼저 아리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더 민영화하고 또 독점적으로 또는
공급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전체 에너지 시스템을 더 악화시키는 방식의 에너지 전환일 수 있어서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 문제점으로 넘어가서요. 이 대기업 특혜와 사회 공공성의 훼손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칩스법, 세액공제 확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줬습니다. 그 결과 2025년에만 반도체 세액 공제로 삼성전자가 약 6조 5천억 원 정도 법인세를 감면받았습니다. 올해 법인세,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300조 원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감면율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300조라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은 60%대를 달하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준다. 뭐, 사실은 너무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 특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오른쪽 위에 있는 표는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동안 삼성전자가 얼마나 법인세를 혜택을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 그 단기 순이익이 기업의 최종적인 이익이잖아요. 단기 순이익을 보면 삼성전자가 23년에 25조 원, 예. 그다음에 23조 원, 33조 원 이렇게 합치면 약 82조 원의 단기 순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은 괄호 쳐놨는데 괄호는 마이너스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세를 낸 게 아니라 오히려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회계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법인세를 낸 게 아니라 법인세를 안 내도 되고 오히려 법인세를 통해 가지고 더 이익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법인세 비용이 마이너스 10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감면제도 그리고 과거에 법인세를 냈으면 그거를 뒤에 과거에 낸 법인세가 나중에 낸 법인세 일부에 포함돼 가지고 나중에는 그 법인세를 안 내도 되게 뭐 이런 법인세 이연제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제 당기 순이익은 80조 넘었지만 법인세는 마이너스 10조 원, 오히려 법인세를 돌려받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왔는데 올해는 그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아마 보이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한다든지 또는 그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도체 특별법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 통과가 되었고, 최근에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 중에 하나는 반도체 기업을 지역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자체가 내려가기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 관련된 이제 협력업체,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일부 작은 공정 같은 것들을 지역에 그래도 지역 균형 발전이나 요구를 위해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정부에서도 그걸 장려하고 기업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해서 반도체 기업들을 지역에도 배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지역 간의 반도체 기업을 서로 받으려고 경쟁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중에 하나가 여기서도 나오는 아리백 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먼저 그 산업 단지에 공급해주고 그 산단 내에는 여러 가지 특혜를 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얘기하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규제 제로를 원칙으로 해서 아리백 산단을 이제 만들겠다. 그러니까 환경, 노동, 뭐 사회적인 공공성 이런 것들은 기업 편의를 위해서 싸그리 무시를 하고 파격적인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나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서울 집중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역 이전론이 있습니다. 지역 이전론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주체별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로 지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남 광주 지역에서도 얘기되고 있고 또 전북 새만금 지역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으로 이전하라 또는 거기에도 일부 공정을 유치하라 이런 얘기도 제기되고 있고 새만금에 아까 얘기했던 아리백 산단 이런 것들이 추진되는데 여기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하자 이런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나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이제 일부에서도 반도체 국가 산단을 재검토하고 지역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이제 복잡한 배경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역 소멸이나 지역 경제 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지역에 새로운 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열망이 하나 좀 자리 잡고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최근에 이 송전탑이 여기저기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 에너지 고속도로였고, 에너지 고속도로는 송전망을 전 국토 그리고 해안 해저에 깔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속에서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이 송전탑 반대 운동 단체들이 뭐 아리백 산단을 지역에 유치하고 또 반도체 클러스터로 또 옮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 한 사진인 것 같은데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 뭐 이런 이제 구호를 또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이나 이제 어떤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제 반도체 산업과 클러스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송전탑 문제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또 지역 이전을 규제 완화와 더 패키지해서 더 가면서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의 고민과 이 요구는 충분히 좀 숙고하고 같이 고민하되 지역 이전이 마치 반도체 클러스터나 반도체 산업의 성장, 확장의 대안인 것처럼 생각되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 이런 고민이 되고요. 그 지역 산업 유치를 위해 가지고 이 사회 공공성이나 노동 기준을 훼손한 사례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캐스퍼라는 그 현대에서 나온 조그맣고 예쁘게 생긴 경차 있잖아요. 그게 광주에 있는 그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죠. 현대차의 사실상 현대차와 뭐 다양한 광주시도 지분이 있고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비정규직 공장을 만든 거죠. 광주에 광주 모터스인가요? 이름이 하여튼 그런 거 만든 건데 그때 이제 만들면서 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노동조합 결성하지 말고 파업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고 만든 거죠. 사실 이제 그게 초기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지역형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이라고 했는데 결국 현대차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리고 기업들이 그것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동권 자체를 헌법에 보장한 노동권 자체를 파괴하고 무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엄청난 열악한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 방식의 기업 유치는 오히려 지역의 공공성과 지역의 산업을 악화시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주의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길어졌는데요. 결론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뭐 에너지 문제든 아니면 반도체 산업에 관한 문제든 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기후 정의라는 관점에 입각해서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좀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전체적인 기후 부정이나 기후 부정의를 바로잡는 이런 것들에 좀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도 반도체 산업을 감시하거나 반도체 산업을 비판하는 운동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칩스 공동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 미국에서 칩스법이라고 하는 반도체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이 반도체 산업을 미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서 한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반도체 산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더 악화시키고 확대시킬 위험이 매우 컸던 거죠. 그래서 노동 환경, 기후 이런 진보적인 단체들과 민주당의 진보적인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이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을 많이 받잖아요. 보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항을 만족시켜야지만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재정 지원 지침을 칩스법 안에 넣었습니다. 뭘 만족시켜야 되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반도체 기업을, 인프라를 깔면서 지역의 인프라도 개선해야 되고, 환경, 노동, 보건, 안전 기준 같은 것들은 더 기존보다 더 높게 달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조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은 것 이상의 초과 이윤이 발생하면 그 이상은 다시 반납 환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특별법, 칩스법 그런 거 있을까요? 전혀 입도 뻥긋 없고 아예 이런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칩스 공동체 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압박하고 감시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다만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로 바뀌면서 이 법률의 이 재정 지원 지침의 적용 자체가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산업 자체를 좀 더 그냥 감시한다기보다는 이것 자체를 좀 비판하는 대립적 관점의 운동을 더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 이게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삶의 방식이 필요한가, 또 어떤 경제 시스템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 탈성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와도 이 반도체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의 문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탈성장 학자 중에 대표적으로 제이슨 히켈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 적을수록 풍요롭다라는 책도 쓰시고 해외에서도 가장 유명한 탈성장 신진 학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많이 하시는 얘기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이제 이중적 위기다. 하나는 기후 위기, 생태 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적인 위기이다. 불평등의 위기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런 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과 구조는 자본주의의 생산 제일주의이고 이 자본주의 성장 제일주의가 만들어낸 왜곡된 생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과잉 생산하죠. 대표적으로 화석연료, 무기, 고급 차량, AI, 부동산 투기 이런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는 매우 풍요롭고 낭비적인 사회라고 생각되지만 부족함도 많이 발생시키는 사회입니다. 공공주택, 대중교통, 건강한 먹거리, 공공서비스, 재생에너지, 그리고 아직도 제3세계나 남반구에 만연한 빈곤, 전기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인구가 여전히 한 10억 명 가까이 됩니다. 자본주의는 한편으로는 과잉 생산, 한편으로는 과소 생산을 만드는 생산 시스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중적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게 지금 탈성장이든 또는 이제 생태사회주의든 우리가 이제 직면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 반도체 열풍 넘어서 광풍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주식이 4배, 5배 뛰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이 300조다, 500조다,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만 장식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 역시 AI 성장 전략, 반도체 기업 지원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대로 두고, 뭐,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좀 잘 써볼까. 이 정도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들어온 세금을 잘 쓰는 것도 필요한데, 그 앞에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망가뜨린 환경 문제, 뭐 물 문제, 에너지 문제, 공공성 문제 이런 것들은 놔두고 돈만 많이 벌어서 잘 나누면 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겠죠. 잘 살 수 있는 방식을 망가뜨리고 돈을 더 벌자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광풍을 좀 넘어서서 기후 정의의 입장에서 또 탈성장 또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입장에서 다른 목소리를 좀 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아직 너무 그런 목소리가 미약하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관해서도 기후 정의와 통합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용인에 만들어지는 반도체 클러스터지만 뭐 용인이나 경기도 문제를 넘어서서 사실 한국 사회의 미래, 기후 위기 이를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랬을 때 뭐 송전탑 문제만 주목한다든지, 뭐 지역 균형 발전 문제만 주목한다든지, 물 문제만 주목한다든지 각각도 주목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좀 아우르면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한국 사회 미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같이 좀 고민해 보자고 제안을 드리고요.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후정의와 기후정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시민과 노동자들 여러 가지 여러 최선 당사자가 주체가 되어서 체제 변화를 하자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반도체 클러스터 강행을 중단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좀 더 내야 될 것 같고요. 기후 정의에 입각해서 산업 전환과 재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더 해야 되고, 생태적인 그리고 사회 공공성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고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넣지는 못했는데 그 반도체 특별법 공동행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반도체 특별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초에 통과되었고 그 이후에 그 공동행동의 이름을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좀 정비를 해서 새롭게 또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